부당한 비평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나는 늙은 사팔눈, 지옥의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스메들리 버틀러 소장과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 때문에 그런 별명이 생긴 것이다. 버틀러는 미합 중국 해군을 통틀어 허세가 심하기도 했지만 가장 이채롭고 활기에 찬 명물 사령관이기도 했다. 그는 젊었을 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다. 그랬기에 지극히 사소한 비판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흥분하곤 했다. 하지만 30년간의 군 생활이 그의 낯가죽을 두껍게 만들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자주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네. 겉보니 독사니 스컹크니 하는 그런 악담을 들었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온갖 욕설이 모두 나에게 퍼부어졌다네. 분통이 터졌느냐고? 요즘엔 어딘가에서 나를 향해 퍼붓는 욕설이 들려와도 욕하는 놈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다네. 아마도 사팔룬 버틀러는 비난을 졸업해버린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조소나 욕설에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몇 년 전 성인 강자의 집회에 찾아온 뉴욕의 선지의 기자가 나와 나의 일에 관해 우스꽝스러운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내가 분개했느냐고? 물론이다. 나는 그것이 개인적인 모욕이라고 생각해서 뉴욕 선지의 집행위원회 의장 길 하지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그 기사가 나를 조소한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신문지상에 게재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사를 쓴 사람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취했던 나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독자의 반은 그 기사를 읽지 않았을 테고 읽은 나머지 독자의 절반은 단순한 우스갯소리로밖에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독자들도 몇 줄 후에 기사 내용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이란 남의 일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침이나 낮이나 한밤까지도 끊임없이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누군가 죽었다는 뉴스보다 1000배나 10,000배로 자신의 가벼운 두통에 더 많은 마음을 쓴다. 사기를 당하거나 비웃음을 받았거나 배반을 당하거나 칼에 등에 찔리거나 가장 절친한 친구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리더라도 그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겪은 일을 생각해야 한다. 그에게 최대의 신임을 받고 있던 12제자의 한 사람은 오늘날의 돈으로 따지면 기껏해야 19달러가 될까 말까한 한 돈 때문에 그를 배반했다. 또 다른 제자는 그리스도가 공경에 빠져 문제가 생기자 그를 버리고 달아나서 3번이나 자신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다. 그리스도가 이러했는데 우리가 그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나는 오래전에 깨달았다. 남에게서 부당한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비판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평을 다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부당한 비평을 무시하라고 말할 뿐이다. 나는 일찍이 엘리너 루스벨트에게 부당한 비평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다. 백악관에 머물렀던 여성 가운데 그녀만큼 열렬한 벅과 맹렬한 적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그녀는 말했다. 소녀 시절의 그녀는 거의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내성적이고 남의 말을 두려워했다. 어느 날 그녀는 고모와 의논했다. 고모, 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겁이 나요. 시어더 루즈벨트의 누이 동생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진정으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남이 하는 말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말아요. 엘리너 루스벨트는 내게 말했다. 그녀가 훗날 백악관의 여주인이 되었을 때 이 조언이 마음의 밑바탕이 되었노라고. 온갖 비평을 모면하는 유일한 방법은 드레스덴의 도자기 인형처럼 선반 위에 정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바르다고 믿는 일을 하면 된다. 해도 욕을 먹고 하지 않아도 욕을 먹는다. 어차피 비평을 모면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그녀의 조언이다. 나는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사장인 매튜 C. 브러시에게 비평에 대한 마음가짐을 물어보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젊은 날엔 몹시도 비평이 마음에 걸렸지요. 나는 완벽한 인물로 모든 종업원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 고민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가장 심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를 포섭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노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패들이 기분 나빠하더군요. 마침내 나는 깨달았습니다. 비평을 모면하기 위해 반감을 무마하고 수습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적이 늘어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남의 윗사람 노릇을 하는 한 비평을 모면할 순 없어. 마음 쓰이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지. 이 생각은 놀라울 만큼 효과가 컸지요. 그때부터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실행 후에는 낡은 우산을 받쳐 비평이라는 이름의 비로 목덜미를 적시지 않도록 하고 있지요. 딤스 테일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평이라는 비가 목덜미에 흘러내려도 군중 앞에서 유쾌하게 웃어 보였다. 그가 뉴욕 필하모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라디오 콘서트 해설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정신박야가라고 부르는 어느 부인의 편지를 받았다. 테일러 씨는 그에 져서 인간과 음악에 관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아마도 내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드셨나 보지. 테일러는 다음 주 방송에 이 편지를 낭독하여 수백만의 청취자에게 알렸다. 그러자 며칠 후에 바로 그 부인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녀의 의견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가 거짓말쟁이, 배신자, 독사, 정신박야가라는 것이었다. 비평에 대해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의 평정심과 자신에 찬 자세 그리고 유머에 경의를 표한다. 찰스 슈왑은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고백하기를 그가 지금까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제강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이든 독일인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했다. 이 독일인은 전쟁 중에 흔히 일어나는 격렬한 논쟁에 휩쓸려 흥분한 노동자들의 손에 강물에 던져졌다. 슈왑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물에 빠진 생지 차림으로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나는 당신을 강물에 던져 넣은 패들에게 뭐라고 말해 주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저 웃었죠 라고 말했다. 슈왑은 그런 일이 있은 뒤로 이 독일 사람의 말대로 그저 웃어라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모름지기 이신조는 우리가 부당한 비평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특히 도움이 된다. 덤벼드는 상대에게는 대꾸할 수가 있지만 그저 웃는 상대에게는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은가.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만약 그에게 쏟아지는 신랄한 비난에 대꾸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도 신경과로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처했는지에 대해 책으로 엮었고 그것은 문학작품 중 주옥 같은 고전이 되었다.
메가더 장군은 전쟁 중에 이 사본을 사령부의 자신의 책상에 붙여놓았다. 윈스턴 처칠은 이것을 액자에 넣어 자신의 서재 벽에다 걸어놓았다. 나에게 가해지는 모든 비평에 일일이 신경을 쓰거나 그 내용을 읽어볼 생각이라면 지금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결과가 좋다면 나에게 가해진 비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다면 10명의 천사가 내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부당한 비평을 받았을 때 기억해야 할 제2법칙은 다음과 같다.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는 그대의 낡은 우산으로 비평이라는 이름의 비가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라.